아니 그럴 일 없지. 모의고사 시간에 이 친구들은 사실 경쟁 상대는 아닙니다. 물론 근데 내신에서 뒤통수 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좀 직역해서 한번 읽어보면서 한번 좀 해봅시다. 다행히 다 왔네요. 자 우리가 또 예의상 한번 보긴 해야지 뭐 사실 모의고사 다 아는 내용이지만 맞죠? 자 한번 봅시다. 자 경기가 침체되어 가게가 소비에 줄어들어. 이건 사실 좀 배경지식 있으면 좀 쉬웠을 텐데 시중의 제품이 잘 팔리지 않아가지고 기업은 생산 규모를 축소하게 된다. 그 결과 실업률이 증가하고 왜냐면 일자리가 필요가 없잖아. 사람들 공장 안 돌아가니까. 자 가게의 수익이 감소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돼? 돈을 더 안 쓰지. 소비는 더욱 위축된다. 이와 같은 악순환의 형성으로 자 경기 침체가 심화되면서 국가는 이에 벗어나게 유동성을 늘리는 통화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유동성을 늘리는 통화 정책을 시행한다. 여러분 머릿속에 뭔가 소비가 줄어들면 생산을 안 해. 생산을 안 하면은 생산을 안 하죠. 생산이 감소되는 겁니다. 소비가 줄면 생산이 감소돼요. 생산을 감소하니까 사람을 안 뽑아. 그럼 실업률이 증가하고 실업률이 증가하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을 안 버니까 또 소비를 또 안 해. 소비 또 안 한다는 얘기. 이게 악순환이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소비 또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 돈을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막 찍어내는 겁니다. 우리가 한동안 이랬었잖아요. 돈을 계속 찍어냈잖아요. 네. 네. 돈을 계속 찍어내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국을 한번 생각해보면 돼. 코로나 때 막 경기가 침체되고 하니까 어때요? 막 미국에서 돈 막 찍어냈잖아요. 그럼 돈이 막 나가니까 돈이 다 어디로 갑니까? 주식으로 가거나 부동산을 가는 겁니다. 알겠죠? 이거 잘 알아도 왜냐면 이거는 한번 알아두면 고3 때까지 계속 나와요. 자, 유동성이란 자산 또는 채권을 손실 없이 현금화할 수 있는 정도로 현금과 화폐 같은 유동성이 높은 자산이 말이에요. 유동성을 잘 움직인다는 얘기잖아. 토지 같은 경우는 움직이지 않는 거니까 유동성이 낮은 자산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 같은 돈, 유동성이 높은 자산, 부동산은 낮은 자산. 자, 이처럼 유동성은 자산의 성격을 나타내는 용어이지만 일단 일반적인 거 얘기해주고 흔히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의 양 이거를 통화량을 나타내는 말로도 사용된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해준 거는 여기서 말하는 유동성은 통화량을 지금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아마 잘 뽑아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좀 헷갈릴까 봐 예를 들어 설명해 주는 거예요. 가령 시중에 통화량이 지나치게 많을 때 돈이 넘쳐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유동성이 넘쳐난다 이 얘기예요. 자 표현하고 반대로 돈이 줄어들면 유동성이 감면 돈이 없다는 얘기야. 자 유동성이 넘쳐날 경우 시중의 화폐가 흔해지는 경향으로 화폐 가치는 떨어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유동성을 이제 통화량으로 우리가 이해하자고요. 통화량을 이해해주고 유동성 통화량이 증가하면 당연히 돈이 막 그냥 돌아다니는 게 많아. 그러면은 화폐의 가치는 떨어진다. 그러니까 돈 값어치 없다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 막 물값에서 막 오르고 막 이런 거지.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유동성은 금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여러분 그 미국에서 뭐 금리 올린다 내린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별로 관심 없죠? 그래서 미국에서 금리 올린다 이러면은 그 다음날 주식이 막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올리면 사람들이 주식 같은 데 안 하고 그냥 은행에다가 다 집어넣으니까. 한번 볼게요. 자, 국가는 정치적으로 금리를 올리고 내림으로써 유동성을 조절할 수 있다. 이때 금리는 예금이나 빌려준 돈에 붙는 이자율로 있는 기준금리. 약간 중앙은행에서 하는 게 기준금리입니다. 그 다음에 시중금리, 그건 일반적인 어떤 산업 같은 데서 상업은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국민은행, 뭐 하나은행, 뭐 이런 것들. 기준금리는 국가 정치적인 차원에서 결정한 국가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한국은행 이거에 해당하겠지. 한 나라의 금융 및 통화 정책의 주체인 중앙은행이 결정된다. 여기 체크해 보시죠. 중앙은행. 사실 지문이 막 그렇게 어렵지 않고 딱딱 예쁘게 써주긴 했어. 이건 다 맞췄나요 여기는? 네. 자,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다. 자, 이렇게. 자, 결정하는 금리로 한 나라의 금융 통화 정책의 중앙 결정된다. 반면 시중금리는 이렇게 돼 있지. 중앙이행의 시중은행이 세우는 표준적인 금리, 시중은행. 그래서 시중금리. 이렇게 지금 딱딱. 글이 나름 친절했어 사실. 이렇게. 맞죠?
자, 반면 여기 이제 체크 좀 해주고 그 얘기 한 겁니다. 자, 보세요. 가계나 기업의 금융거래에 영향을 미친다. 가령 시중금리가 내려가면 금리가 내려가잖아. 그러면은 예금을 통한 이자의 수익과 대출에 대한 이자의 부담이 줄어 가계나 기업에서는 예금을 인출하거나 대출을 받으려는 경향이 늘어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은행에 이자를 이만큼 줘요. 그럼 은행에 돈을 놓겠습니까? 안 놓지. 차라리 그 돈은 어디다 가는 거야? 부동산 투자하거나 주식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작년만 해도 막 그게 활성화됐었잖아. 이해됐나요, 여러분? 부모님들 주식 안 하는 분 계셔요? 조금씩 몰래 다 하고 계실까요? 근데 지금 아마 좀 물리신 분도 많아. 왜냐하면 갑자기 계속 금리 올리니까 사람들이 주식에 있는 돈 빼가지고 다 은행에다 집어넣으니까. 무슨 말 이해됐어요? 네. 자, 그 결과 시중의 유동성이 증가하게 된다. 그러니까 돈이 막 많아지는 것이 이제 금리를 낮추면. 자, 반대로 시중금리가 올라가면 다 은행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수익과 대출이 부담되지. 왜냐면 빌리는 사람도 금리 올라가면 갚을 때 많이 갚아야 되잖아. 무슨 말 이해됐어요? 이해를 하면 돼요. 유동성이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정리해보죠. 예를 들어 이제 기준금리를 높여요. 그러면은 유동성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내려가겠죠. 자, 그 다음에 기준금리를 낮춥니다. 아니, 저기 높입니다. 낮춘다고 했지. 미안합니다. 기준금리를 낮추면은 유동성이 증가하겠지. 맞죠? 그걸 잘 기억을 해주세요. 내가 볼 때는 학교 선생님께서 제가 볼 때 이 지문을 낼 가능성이 좀 살짝 있어 보여요. 이게 좀 시적인 게 마저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좀 잘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뭐 시중금리는 당연히 기준금리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올리면 같이 올라가고 이게 내리면 같이 내려갑니다. 알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여기 1학년이니까 이 정도 되는데 우리가 지금 미국이랑 지금 헷갈리는 게 뭐냐면 미국이 이거 계속 올리고 있잖아. 맞죠? 지금 물가 잡으려고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냥 돈 다 은행에 다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화폐가. 미국에 세계에 뻗어 있는 미국의 돈들을 다 다시 모으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에 투자를 안 하는 거야. 왜냐하면 금리 높이니까 우리나라 투자했던 돈 다 들어다가 미국 은행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럼 달러가 다 들어갈 거야 이쪽에. 그럼 미국은 자기들은 상관이 없지. 우리나라는 죽어나가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나라 똑같이 지금 금리를 올려야 되거든. 근데 금리 올렸다가는 부동산 꺼지지 경제 침체되는 거예요. 돈이 돌아야지만 경기가 활성화되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눈치 보여서 하고 있는 거예요. 얘네가 높이면 우리는 조금 따라가고 있는 상황. 이해됐어요, 여러분? 자, 봅시다. 그 결과 시중의 유동성이 증가하게 된다. 반대로 시중금리가 올라가면 이자 수익가에서 유동성이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보려니까 재미없지. 이와 같은 금리와 유동성의 관계를 고려하여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조절하는 통화정책을 통해 경기를 안정시키려고 한다. 침체가 되면은 이자를 낮추겠지. 금리를 인하하는 정책을 도입한다. 그러니까 딱 머릿속에 이제 이해가 딱 돼야 돼. 침체되면 활성화시켜야 되니까 이자 낮춰서 돈 풀어야 되는 거야. 자, 그 결과 유동성이 증가하여 가계의 소비가 늘고 주식이나 여기 나오네.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는. 그러니까 뭔가 경기가 살아나는 느낌이 되는 거지. 한동안 그래서 뭐 저축하면 뭐해 그냥 돈이나 쓰자 해서 펑펑 쓰는 겁니다. 명품 사고요 막 이런데 계속 소비 지출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경기가 막 돌아가니까. 또한 그럼 막 돌아가면 어때? 소비가 늘어나니까 기업의 생산과 고용이 늘고 다양한 분야의 투자가 확대되어 물가가 상승하고 경기가 전반적으로 활성화되는데 이게 약간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물가가 상승하는 거. 그다음에 경기가 전반적으로 활성화된다. 왜냐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지금 오히려 금리를 올려서 물가 낮추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여러분? 생각 이해되니 지금? 나 혼자 신나서 떠들었지. 무슨 말이냐면, 자 봐봐.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딱 이해가 되는. 우리가 지난 정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박근혜부터 이명박 그 다음에 문재인 때까지는 이자가 1몇 프로밖에 안 됐어. 심지어 0몇 프로. 왜냐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은행에다 안 넣게 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돈이 수중에 이렇게 있어요. 그럼 뭐 할 거야? 그냥 계속 들고 다녀? 써야 되잖아. 돈 쓰는 겁니다. 돈을 써야지. 돈을 쓰니까 공장도 돌아가고 물건도 팔리니까. 그리고 은행에 돈 넣어봤자 소용없다. 야, 주식에다도 한번 해보자. 그리고 집이나 한번 사볼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계속 집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주식도 막 계속 올라가고. 왜냐 남는 돈보다 다 누니까.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야? 물가가 너무 오르는 거야. 물가가 계속 올라. 물가 잡아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금리를 다시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영끌종이라고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지. 빚내서 막 한 사람들 은행 이자가 싸가지고 조금씩 갚는데 은행 이자 계속 올라가니까 이제 부동산 이제 버블이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집값이 떨어지잖아. 그럼 또 나라가 망하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기준금리를 미국 달러처럼 올리고 싶은데 올렸다가는 부동산 이제 다 또 망해. 영끌 쪽도 다 주고. 그럼 완전 경기 완전 싹 망해. 그러니까 이자 금리를 못 올립니다 우리나라. 지금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이해됐나요? 그걸 이해해야 돼. 이거 딱 한 번 해두면 이거 3년 동안 계속 써요. 계속 나와 이거는. 자, 그래서 이렇게 봅시다. 반대로 경기가 과열되어 자산 가격이나 물가가 지나치게 올라. 그럼 너무 문제잖아. 막 부동산 우리 생각해 보세요. 뭐 아파트가 막 10억이 지금 막 넘고 지금 그나마 지금 또 너무 떨어질까 봐 눈치 보고 있는데 아무튼 너무 많이 올랐잖아 지금. 근데 요즘 많이 떨어지긴 했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중앙은행은 기준금리 인상하는 거야. 그러면은 사람들은 어때? 이자가 좀 세네. 자, 그럼 주식 안 하고 여기다 넣어야지. 좀 돈 아껴 쓰고 예금해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돈을 다시 은행에다 집어넣으면 그러면 이제 소비를 좀 덜 할 거 아니야. 그러면 물가가 좀 안정이 돼. 왜냐면 물건을 안 사면 어떻게 됩니까? 물가가 좀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니야. 무슨 경제 시간 갔다 오지? 자, 그 결과 기준금리를 인하할 때와 반대 현상이 나타난다. 자산의 가격이 하락하고 물가가 안정되며 과열된 경기가 진행된다. 지금 약간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문제는 자 그러나 중앙은행이 경기를 활성화 위해 통화 정책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기도 한다. 즉 기준금리를 인하여 시중의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더라도 증가한 유동성이 기대한 만큼 이게 제일 문제야. 소비나 투자로 이어지지 않으면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는다. 투자를 해야 되는데 기업이 막 투자 안 하는 거야. 언제 또 나라가 위태로울 수 있으니까 이자를 아무리 낮춰도 투자를 잘 안 해. 특히 심각한 경기 침체로 인해 회복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할 경우 경제 주체들, 이게 다 기업일 수도 있고 사람인데 소비를 늘리지 못하거나 투자를 결정하지 못해 돈을 밑줄로 보세요. 손에 쥐고 있기만 합니다. 쓰지도 않고 투자도 안 해. 그럼 경기가 활성화가 안 된다니까. 이 경우 충분한 유동성이 경기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해 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마치 유동성의 함정에까지 얻다고 하여 케인스는 이를 유동성의 함정이라 불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는 이러한 유동성의 함정을 통해 통화 정책의 한계를 설명하면서 그래서 한계를 설명하면서 정부가 재정 지출을 확대하여 소비와 투자를 유도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하였다. 그래서 정부가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것은 뭐냐면 공공사업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갑자기 뭐 건설하고요, 무슨 4대강 사업 같은 거 하고요, 막 이렇게 뭘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본이 쓸어들니까 뭔가 건설 경기가 돌아가겠지. 그런 걸로 하자는 게 어떤 케인즈의 어떤 주장이었다. 이렇게. 좀 여기까지 이해됐나 여러분? 사실 그걸 관통하면은 문제는 어렵지 않게 아마 풀렸을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적절하지 않은 거 정답은 이제 5번이었지. 케인스 주장의 한계. 케인스의 주장의 한계는 없고 정책의 한계를 그냥 설명한 거잖아. 이 사람은 이 사람 케인스는 어떤 정책의 한계를 설명한 거죠. 정책의 한계. 그래서 뭐죠? 유동성의 함정. 이걸 설명한 거지. 유동성, 함정. 그걸 설명한 거다. 이 사람 주장에 한계가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정답 5번 이렇게 체크하면 되고요. 중앙은행이 하는 역할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거잖아. 기준금리 이걸 결정해서 유동성을 조절하는 거고요. 유동성이 높은 자산에 있는 뭐 현금 같은 걸 얘기하면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기준금리와 시중금리, 기준금리를 올리면 시중금리를 같이 올려야 되는 이게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 다음에 경기 침체로 나타나는 현상 어떻게 되겠어요? 뭐 소비가 감소하고 맞죠? 그 다음에 막 실업률이 막 증가하고 그런 현상들이 발생해서 악순환 같은 게 계속 일어난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정답은 뭐 적절하지 않은 거 5번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어요. 사실 중요한 건 여러분 이해를 잘해야 돼. 내신 할 때는. 왜냐하면 내신이니까.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 어렵게는 안 내요. 모의고사는. 알겠죠?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좀 잘 이해해 주세요. 이거 나중에 또 정리된 거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알겠죠? 변형 문제도 한번 풀어볼 거예요.
자꾸 걱정은 되지? 그 다음에 이건 그냥 한번 해보는 거야. 해보는 거야.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면 한번 집어 넣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리면은 은행에 돈 넣을 필요 없어. 그럼 유동성이 증가하겠네. 그럼 돈이 막 많아져. 그럼 화폐 가치 하락하겠네. 이런 식으로 딱 이해하면 종료가 딱 풀리는 거야. 네? 화폐 가치를 상승해. 지금 이해됐나요, 주원아? 돈을 많이 찍어내봐. 하나만 있을 때는 엄청 좋은 거야. 예? 쉽게 해서 우리가 한동안 그런 거, 운동화 같은 것도 막 범고래, 한동안 희귀템이었는데, 막 러셀가 엄청, 리셀가라고 해야 되나? 엄청 많이 팔렸잖아. 근데 요즘은 갑자기 대량 생산하니까 갑자기 그 가격이 떨어졌잖아요. 어쩔 수 없어. 하필 범고래를 신고 있는? 빈말로 한 얘기인데? 그 비하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최근에 뉴스 기사에서 봐서 그래요. 똑같습니다, 이게. 막 많아지면 그 가치가 하락하는 거예요. 주원이 비싸게 산 거야? 17만. 그러니까요. 요즘 막 그냥 다 찍어내잖아. 이 나이키에 미쳐가지고. 그런 겁니다. 그럼 반대로 한번 해볼까? 기준금리를 올리면 학교생이 반대로 내겠지. 그럼 시중의 유동성이 어떻게 됩니까? 감소하겠죠, 맞죠? 그럼 화폐 가치는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겠죠. 이렇게. 좀 이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사회 지문은 의외로 좀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그 아까 말한 뒤에 나온 OLED 같은 거는 그 과정을 잘 따라가야 돼요. 그럼 잠깐만, 지희야 여긴 잘 맞췄니? 그럼 어디서 틀린 거야? OLED? OLED랑 그거 문학? 그럼 다행이다 야. 뭐. 참 영어나 어떻게 봤어 시험? 예? 큰일 났어요. 괜찮습니다. 내신이 중요하니까 모의고사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몇 점? 몇 점 나왔는데? 아니 내가 제일 어려워. 다 깠어. 그래요. 다 깎긴 했는데. 알았습니다. 그럼 이 정도로 다 근데 3등급 정도 나오나요? 아니면 좀 알겠습니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묻지 마세요. 프라이버시 준비해야지. 자, 유동성의 함정에 빠진 거는 뭡니까? 이거는 뭐 지출을 확대해가지고 유도를 했는데 소용이 없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막 돈 막 계속 풀어, 막 계속 찍어내. 그럼 활성화돼야 되는데 언제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몰라 해서 투자 안 하고 소비도 안 하고 해서 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정답은 1번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거 우리 반에 어떤 애가 2번이라고 했다 틀렸는데. 시중금리의 상승으로 유동성이 감소하여 물가가 하락한다.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시중금리가 상승해. 그건 맞아.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 그냥 그럼 유동성이 감소는 해. 유동성이 감소하면은 그래 뭐 이 틀린 말은 아니야. 근데 이거랑 관련이 없잖아, 맞지? 다시 보니까 불쌍한 친구군요.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아이고 다시 보니까 왜 틀렸나 싶죠? 22번도 약간 헷갈리면서 요거 사실 여러분 이거 맨날 나오잖아. 선생님도 잠깐 뭐 이거 개인적인 얘기지만 작년에 주식 좀 담은 돈이 좀 있으니까 좀 저번에 얘기하셨잖아요. 얘기했나요? 아니요. 그럼 선때 한번 얘기하잖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지금 갇혀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복이 안 돼가지고. 어떤 거죠? 주식이에요, 주식. 작년 주식 안 한 사람 거의 없잖아. 그래서 계속 이제 거기다 물타기처럼 계속 저축하듯이 했는데 계속 거기다가 이제 맨날 뉴스를 내가 이게 신경을 쓰는 거야, 나도. 미국이 금리 올린다, 내일 주식 떨어지겠네. 왜냐면 금리 올리면 그냥 돈 다 빨아가지고 다 미국으로 가거든. 한번 생각해보세요. 미국에 금리 올려. 그럼 우리나라한테 투자하는 게 좋겠어? 아니면 금리 이자 많이 주는데 그냥 은행에 넣는 게 좋겠어? 은행에 넣는 게 낫지 뭐 어차피. 어차피 투자해가지고 겨우 3% 받느니 차라리 그냥 은행 이자 5% 먹는 게 낫지. 무슨 말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빅스텝 무서워 죽겠어. 아주 그냥 또 올렸잖아. 이게 또 말이 웃겨. 좀 많이 올리면 빅스텝이라고 한 0.25% 올리면 베이비 스텝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진짜로. 그 빅스텝이다 베이비 스텝이다. 그래서 그 지금 그 금융하는 그 사람이 파월이에요. 파월 이름이. 이 사람이 그 할아버지가 있어. 그 사람이 계속 올릴 거야. 이렇게 하면 주식이 막 오르다가 올릴 거야. 그 발표하는 순간 확 떨어집니다. 이렇게 무섭게 떨어져. 진짜 미끄럼 탑니다. 진짜. 자 보세요. 오늘날 빅스텝을 당했다. 아이고 이거 그럼 그 기준금리 올린다는 얘기야. 미안합니다.
이처럼 금리를 큰 폭으로 인상하면서 과도하게 증가한 유동성으로 인해 그렇지 물가 잡으려고 부동산 주식 자산 가격이 폭등해서 버블 현상 주식 너무 많이 올랐잖아 부동산 너무 많이 올랐잖아 이거 잡으려고 이렇게. 이해됐나요 여러분? 그럼 투자자만 봅시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니 그렇지 잠깐 집값 떨어질 것 같은데 투자를 지켜봐야겠어 맞죠? 위축된 소비 심리가 회복되어 지금보다 물가가 오를 수 있으니 뭔 소리 하는 거야 물가 잡겠다고 했는데 자동차 분유실 매달 때 물가 잡을 건데 자동차가 다 더 떨어질 거 아니야 맞죠? 그럼 정답은 2번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여러분? 이해를 해야 돼 얘들아 이해됐어? 아 진짜 나 혼자 흥분해서 한 건데 너 이해됐니? 시골 DB는 다 맞았는데 그게 아니 금리에서 틀렸어? 아니, 경제 다 맞았어요. 다 맞았어? 어디서 틀렸어? OLED에서 틀렸어 OLED에서 OLED 사실 다시 보면 틀릴만한 게 없어 OLED에서 다 나와가지고 OLED 읽어보시면 자 이거 다시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OLED가 어릴 거 없어. 자 이렇게 해봐 여기다 적어놔봐 이거 메모하면 돼자 금리를 올려 그러면 통화량은 어떻게 됩니까? 돈 돌아다녀요 안 돌아다녀요? 돌아다녀요. 아니요 통화량 안 줄어들어요 그러면은 물가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내려가죠. 내려갑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금리를 낮춰 근데 사실 이제 중간에 그게 있어 금리를 낮춰 통화량이 늘어 돈이 돌아다녀 그러면은 돈 쓸 데도 없네 그냥 뭐 좀 살까? 뭐 사고 주식 좀 할까? 주식하고 그러면서 물가가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지금 한다는 얘기요 알겠죠? 왜 그러냐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옛날에는 10원 주면 살 걸 지금 100원 주고 사야 돼 알겠죠? 이것만 일단 좀 기억해놔 금리 올리면 통화량 감소 물가 감소 이렇게 물가 내려가는 거 이렇게 이거만 잘 기억해 이거는 3학년 때까지 계속 나옵니다 이거는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알겠죠? 나중에 좀 진원이 너 이과자 나왔지? 아니 이거 이건 것 같아요. 근데 약간 경영 쪽도 잘하겠는데 이거 뭔가 딱 이해를 바라는 게 경제는 되는데 수학이 안 돼요. 수학이 미분적 해야 되니까. 저기 세연아 이제 이해됐어? 너 여기서 몇 개 틀렸어? 2개. 그래. 요거 잘 받으세요. 다시 한번 또 나중에 저 승민아 이해됐지 너는? 네. 주원 이해됐어? 네. 요거 좀 이해되니? 이게 별거 아닌데 이거 진짜 쉬운 건데. 여기 지금 자, 그럼 나머지 봅시다. 기업 대출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왜냐하면 이자를 올린다고 생각해봐. 예전에는 이자 1%만 이자 갚으면 되는데 지금 5% 갚아야 되니까. 알겠죠? 100만 원 하면 5만 원 막 갚아야 된단 말이야. 옛날에 만 원만 갚으면 되는데. 이해됐어요? 공장장 투자 잘 안 한단 말이야. 그래서 공장이 생산 부패되는 수요가 줄 수가 있으니까 재고가 늘어. 그러면은 대비해야 되겠네. 이렇게. 은행은 시중에 은행에 저축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어. 왜냐하면 이제 이자가 높아지니까 예금을 많이 들 거 아니야. 그래서 상품을 개발해서 고객들 더 유치해야지. 그래서 우리 이자 많이 줍니다. 뭐 기준금리 올렸으니까 당연히 원래 올리는 건데 뭐 인심 쓰는 거 마냥 맞죠? 그래서 선생님도 주택 청약 등기에 있어요. 그 청약 등기에 있는데 이자가 1.8%밖에 안 돼. 그래가지고 그 해지를 하고 은행에 다시 넣었습니다. 이자 한 5% 이상 돼가지고.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그 기간 동안 그렇게 예금한 사람 한 6조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많은 돈이 다 은행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야. 옛날에 다 주식하고 막 쓰고 이랬는데.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분노가 되시는 거지. 이게 나중에 한 2학년, 3학년 되면 주식이랑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 알겠죠, 여러분? 잘 기억을 해주세요. 그럼 이제 그렇게 해서 주식 받아쳤을 때 사면은 다시 이제 기준금리 내린다고 하면 엄청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지. 이제 미국에서 이제 금리 더 이상 안 올리겠다라는 기사 한번 터지면 막 다시 올라가겠지. 지금 돈 있는 사람 지금 투자하면 돼. 근데 이게 사람 심리가 무서워서 못해. 그래가지고. 근데 선생님은 지금 저축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식 안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제 그 부모님 몰래 하다가 들켜가지고. 내 돈인데 내가 마음대로 할 수도 있잖아. 사실 내 돈이니까. 근데 이제 뭔가 너 무슨 자산이 어떻게 되냐 하다가 예? 좀 얘기 좀 해봐 했더니 이게 아니 뭐 하다가 얘기 좀 해가지고 이만큼 물려 엄마랑 아빠 기절을 보냈어. 애기가 상담해가지고 해봐. 왜냐하면 지금 부동산이 값이 떨어지잖아. 부모님 입장에서 지금 뭔가 좀 건물 좀 뭐 이렇게 아파트나 이런 거 투자하면 딱 좋은 시기니까 자산 얼마 있냐는 예? 주식에 다 물려가지고
아직 안 팔았으니까 아직 있는 거예요. 손해는 본 건 아닌데 지금 사거나 지금 집 사면 진짜 돈 버는 건데 나도 같이 물려있는 상황이에요. 아마 부모님들 막 삼성전자 조금 물려 계신 분 있지 않을까? 셀트리온 전데요. 부모님 셀트리온? 좀 망했죠. 셀트리온 근데 요즘 좀 올랐잖아. 아 근데 진짜 최고가에 사가지고 뭐 20-30만 원대 사셨어? 아버지? 아이고 제약회사는 함부로 사는 게 아닌데 삼성전자 물렸어? 네. 근데 너는 그냥 푼돈으로 할 거 아니야. 한 500만 원 나눠봤자. 아, 지금 용돈으로 한 거야? 아니면 부모님 돈 근데 주신 거야? 용돈을 되게 예상되게 좀 많이 모아놔가지고. 그걸 너가 스스로 한 거야? 오. 한 몇만 원 샀어? 한 8만 원에 사진 않았을 거야. 저한 5만. 뭐 너 아직 빨리 불이네. 근데 안 팔고 그냥 계속 갖고 있는 거지. 20살 때 팔라고요. 대학교 때 그 학자금처럼 네, 맞지? 네, 네. 어. 그러면은 갤럭시 사야 되겠네. 아이폰 샀는데 그래서입니다. 연보다 사놨어. 자,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자꾸 신경 쓰면 안 되니까 학교 다닐 때 안 하는 게 좋아. 알겠어요? 자, 봅시다. 이제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사실은 시험 볼 때도 글을 잘 이해하는 게 좋고 그 보고 나서는 그냥 이건 내신할 때는 완전 그냥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봅시다. 19세기 분트는 자, 인간의 정신세계가 의식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고 실험을 통해 인간의 정신현상과 행동을 설명한 실험실을 주장하였어. 이때 의식이라 깨어있는 상태에서 자신이나 세계를 인식하는 모든 정신이라고 의미해. 여기까지 뭐 신나게 설명해서 집중해서 읽었더니만 그러나 이렇게 돼 있잖아. 사실 이제 문제를 먼저 봤으면 여기 그냥 가볍게 읽었겠지. 프로이트가 나오죠. 이거 워낙 유명합니다. 이번 기회에 또 프로이트 한번 배경이 좀 집어넣어주세요. 알겠죠? 정신질환을 겪는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인간에게는 의식과 다른 무의식 세계가 있다는 걸 알면 돼. 이게 핵심이잖아. 무의식의 세계. 분트라는 사람과의 차이점입니다. 분트는 의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프로이트는 의식도 있지만 다른 무의식 세계가 지금 있다는 걸 발견한 겁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인물이나 학자가 나오면 여기서 대조하는 문제를 하나 정도 낼 수 있어요. 선지 하나 정도 구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 문제 낼만 하잖아요. 잘 봐야 돼. 자, 이에 그는 인간을 무의식에 지배받는 비합리적인 존재로 간주하는 인간을 좀 비합리적으로 본 겁니다. 프로이트는 본능에 따라 행동하고 그런 거죠. 정신분석 이론을 통해 인간의 정신세계를 규명하려고 하였다. 프로이트에 의하면 인간의 정신세계 중 의식이 차지하는 영역은 빙산의 일각이다. 요만큼 있는 거, 요만큼 이게 지금 사실 빙산을 그려주면 좋은데 학교 만든 사람이 귀찮아. 빙산을 차라리 이렇게 그려주고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이렇게 요만큼 요게 이제 거의 무의식이라는 얘기지. 여기가 이제 의식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의식이에요. 자, 그러면서 프로이트에 의하면 자, 인간의 정신의 의식이 차지하는 영역이 빙산일 뿐이다. 무의식이 정신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그는 무의식이 시면에 원초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를 이드라고 합니다. 이드. 약간 본능이야, 쉽게 얘기해서. 자, 그 다음에 무의식에서 의식에 걸쳐 있는 게 자아.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자아. 이거를 우리가 뭐 에고라고 해, 에고. 얘는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지. 의식도 좀 했다가 무의식도 했다가 왔다리 거기서 걸쳐가지고. 이게 왜 그러면 설명을 어떻게 하냐면 빙산이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이게 물이 찰싹찰싹 할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의식으로 했다가 무의식으로 했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걸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초자아가 존재하는 이게 슈퍼에고예요, 슈퍼에고. 뭔가 얘는 초자아니까 얘는 약간 도덕적이고 약간 그럴 것 같아. 나를 딱 통제하고 뭔가 이렇게. 자, 그래서 원초하는 성적 에너지. 그걸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야, 사실. 사실 우리가 다 성적 에너지가 있는데 다 참고 사는, 좀 갑자기 말이 좀 위험할 수 있어. 우리가 에너지가 있잖아. 근데 우리가 본능을 다 컨트롤하면서 사는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본능적 욕구를 충족하는 선천적인 정신 요소다. 반면 자아는 외적 상으로 인해 충족되지 못하거나 지연되거나 좌절되는 원초와의 욕구를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방법으로 충족하려는 거지. 어느 정도 용인되는 방법에서 좀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초자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도덕률 막 이런 것들. 그래서 원초와의 욕구를 억제하고 양심에 따라 행동하고 하는 정신요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 슈퍼에고가 제일 위에 있는 거잖아. 어린 시절의 부모의 종교나 가치관 등을 내재하는 과정에서 후천적으로 발달한다. 뭐가? 지금 저기 슈퍼에고, 즉 초자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초자.
그래서 이거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걱정하면 되겠다. 이렇게. 자, 이러한 원초와 자아, 초자는 역동적으로 상호작용, 이런 말 잘 봐야지. 막 서로 영향 미친다는 얘기. 그래서 개인의 성격을 형성한다. 가령 원초가 강할 때는 본능적인 욕구에 집착하는 거, 그냥 자고 막 그냥. 그런데 초자가 강할 때는 이제 딱 지키고 예의 바르게 원칙주의 성격이 나타난다. 자아는 원초와 초자의 요구 사이에서 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거야. 너무 막 초자만 해도 사람이 너무 지치잖아. 그래서 정신적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아의 발달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자아가 중요한 거야. 자, 만일 자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이제 막 불안하고 이제 막 이상하는 거지. 막 공황장애 오고 막 쉽게 얘기해서. 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방어 기제를 사용하는데, 자, 봅시다. 대표적인 방어 기제는 억압이나 승하가 있어. 억압은 막 자기 누르는 승하는 이제 옳게 해석하는 거지. 예를 들어 막 폭력성이 너무 많아. 막 맨날 다 부셔. 그럼 사람 때리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권투 선수 같은 걸 하면서 뭔가 이제 다른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 푸는 거지. 자, 한번 볼게요. 자, 억압은 자아가 수용하기 힘든 욕구를 무의식 억누르는 거고, 승화는 그러한 욕구를 그렇지 예술가 같은 가치 있는 활동을 하는 거야. 막 그림 그리면서 막 풀고 막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이 되나요, 여러분? 자, 개인마다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방어 기제가 다르기 때문에 막 방어 기제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자기 합리화도 일종의 방어 기제예요. 그런 것들. 그다음에 또 뭐도 있냐면은 그 뭐 심포도 전략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아우 난 맛없어서 뭐 안 먹어 뭐 이렇게. 사실은 그냥 자기가 못 먹는 건데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자기 방어 기제가 있으니까 그래야지 우리가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사는 거지. 또한 개인의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프로이트는 어린 시절에 해소되지 않는 자, 원초와의 욕구나 정신 구성의 갈등은 성인이 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거지. 이게 이제 그게 영향을 끼친다는 얘기예요. 이 시기에 부모와의 어떤 상호작용 경험이 성격 형성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뭐 우리가 막 그 아버지의 어떤 공포 막 이런 것도 얘기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어렸을 때 막 아버지 이런 거 있잖아. 사실 프로이트가 아들이 보면 엄마를 자기 여자라고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엄마를 막 좋아하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그 나쁜 사람처럼 이제 여겨서 근데 자기도 아버지한테 당하면 안 되니까 뭐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그런 게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특히 그는 성인의 정신질환, 어린 시절 심리적 갈등이 재현된 것을 보고 이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무의식에 내재 있는 과거의 상처. 그래서 보면 뭐 정신질환 이런 사람들 보면은 어렸을 때 무슨 사건이나 이런 게 있을 거다. 그래서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고쳐야 된다 이 얘기합니다. 이러한 프로이트의 기준은 기존 이론에서 간과한 무의식에 대한 탐구를 통해 인간의 이에 대한 지평은 이게 의의가 있어요. 이게 정신 상담이야 사실 심리학 할 때 배우거든. 선생님 같은 경우 교육 심리학 같은 거 할 때 좀 이제 공부를 해서 이제 좀 대충 아는 건데 옛날 보면 사람이 정신이 아프면 지금 문제가 뭡니까 그거만 현재 당면한 문제를 확인했어. 프로이트는 약간 이제 체면 같은 것도 이제 하면서 막 어렸을 때 뭐 아빠가 저를 때렸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하면 아 그때 문제로 얘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이해됐나요 여러분? 네. 선생님 근데 이거 시험 볼 때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런 게 말이야. 다시 보니까 어렵진 않잖아, 맞지? 지가 여기 다 맞았어? 주제 아니 그거 첫 번째 거 처음에 틀렸어? 아씨 저 이거 이거 33번 틀렸어요. 33번 틀렸어. 나머지 다 맞았는데 진짜. 이거 저기 태어나 여기서 몇 개 틀렸니? 2개 틀렸고 골고루 틀렸구나. 승민이는 하나 틀렸고. 자 그래요. 자 그러면은 또 안 볼 수는 없으니까 한번 나만 보죠. 너무 다 읽으니까 좀 힘들어하는 것 같으니까 포인트만 한번 잡고 갑시다. 자 융은 프로이트 정신분석의 반기를 들었으니까 좀 반대되는 의견이고 자 보세요. 무의식을 단지 의식에서 수용할 수 없는 원초적 욕구나 해결되지 못한 갈등의 참고로만 본. 그러니까 뭔가 무의식을 좀 안 좋게 본 거잖아 프로이트는. 근데 달리 자 보세요. 달리니까 이 차이점을 시험 문제 물어보는 거예요. 융은 무의식을 인간이 잠재적 가능성을 실현할 때 필요한 에너지로 좀 보는 거예요. 에너지의 셈으로 봤다. 그러니까 무의식을 되게 긍정적으로 봤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플러스야 이거 플러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별이 되는데 융은 정신세계의 가장 바깥쪽에 의식이 그 안쪽에는 무의식이 이렇게 지금 얘기한 겁니다. 의식 그다음 무의식. 자 그래서 뭐 개인의 무의식과 집단의 무의식을 체계를 해주는 거죠. 개인의 무의식이고 그리고 맨 안쪽에는 집단 무의식인데 이 사람은 포인트가 사실 이겁니다. 융은 집단 무의식. 어떤 집단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무의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의식은 생각이나 감정, 기억같이 인간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영역으로 여기에는 자아가 존재한다. 자 체크하면 되겠죠? 자아.
그래서 여기 자아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자, 자아는 의식을 지배하는 동시에 무의식과 자, 교류하며 이게 중요한 말이죠. 이를 또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아까 그 자아랑 또 비슷한 역할이긴 하다 맞죠? 우리 그 프로이드에서 개인 무의식은 의식에 의해 배제된 감정이나 생각이나 감정, 기억 등이 존재하는 영역이다. 이곳에 존재하는 그림자가 중요한 단어죠. 그림자. 자아에 억압된 또 하나의 나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자, 마지막으로 집단 무의식은 태어날 때부터 누구나 가지고 말이 중에 누구나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초적이며 보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 무의식을 얘기하는 거고 거기에는 진화를 통해 축적되어 온 인류의 경험이 원형, 그래서 이걸 원형 이론이라고 해요. 근원적인. 자, 가령 어두운 상황에서 누구나 공포심을 느끼는 게 당연한 거잖아, 이런 것들. 보편적인, 원초적인. 융에 따르면 집단 무의식이 가장 안쪽에는 자기가 있어. 이제 이게 핵심이지. 개별화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개인의 근원적인 모습이 그 집단 무의식 안에 또 있다는 얘기야. 융은 자아가 성찰을 통해 무의식이 심연에 존재하는 자기를 발견하면 인간은 비로소 타인과 구별된 고유한 존재가 된다고. 이를 개별하다. 그걸 집단 무의식을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를 발견하면 자기만의 어떤 개성을 갖게 된다는 얘기지. 이걸 개별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의식에 존재하는 자아가 무의식과 끊임없이 혼합되는 상호작용하는 이건 공통적인 거죠, 맞지? 자, 무의식의 영역을 의식으로 통합하는 과정, 즉 무의식을 의식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자아는 자신의 또 다른 모습인 그림자와 만나게 된다는 얘기지, 대면한다는 거예요. 그림자랑 만나면 집단 무의식에 존재하는 여러 원형들을 발견하게 된다. 결국 자아가 무의식의 심연에 존재하는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은 이게 핵심이잖아. 정신세계를 구성하는 자아와 그림자 그리고 여러 원형들을 대해서 벗어나 하나의 정신으로 통합되면서 이렇게 자아가 그림자를 찾아야 돼. 그래서 벗어나 그러니까 그 자기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적 균형을 이루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인은 내면의 성숙을 이루며 자신의 정체성, 이게 중요한 거죠.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거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무의식에 있는 그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이 알겠죠? 얘를 찾아가면 정체성을 찾게 되는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거기 써 있는 것처럼 뭐 집단 무의식도 또 헤쳐나가고 그림자도 또 헤쳐나가고 거기 헤쳐나가다 보면 이걸 찾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대립에서 벗어나가지고 통합되면서 정신적 균형을 이루는 과정이다. 그럼 거기에 자기를 발견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다시 보니까 또 어렵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한 개씩 틀렸어. 세연은 몇 번 틀렸었니? 29번에 내용 일치하는 거 틀렸군요. 자, 프로이트는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방어기지. 프로이트는 여러분 요 방어기지 얘기할 때 뭐만 얘기한 겁니까? 이게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그것만 얘기한 겁니다. 의식적으로 한 게 아니라 무의식의 어떤 방어기지를 얘기했지 의식적으로 하는 걸 얘기하지 않았어. 알겠죠? 이런 거는 좀 그래. 내용하는 일치니까 그냥 괜찮아요. 편하게 얘기해줘. 그 다음에 또 31번 틀렸어? 약간 내가 보니까 지금 내용 확인하는 걸 약간 힘들어하는구나. 여기 보면 자 1번 자아는 의식과 무의식에 걸쳐서 존재한다. 자, 이거는 걸쳐 있다. 이거는 우리가 프로이트에 해당하는 거야. 이건 맞지? 그래서 분석심 이거는 지금 아니고. 자, 그 다음에 무의식은 성적 에너지만 이건 뭐와 관련? 이건 프로이트에 관련된 얘기고, 이건 또 아니고. 무의식은 개인의 경험을 초월해 원형 얘기, 아까 원형 이론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분석 심리학이니까 얘 아니고 얘고. 자, 무의식에는 자아에 의해 억압된 열등한 자아, 열등하고 이런 거 억압되거나 열등 이런 건 둘 다 언급한 게 없었어, 맞지? 그래서 이게 지금 틀렸고. 정신적 균형을 위해서 자아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니까는 자아 역할이 중요하다. 이게 계속 아까도 여기 보면은 초자랑 요거 이등 이거 관계성 얘기할 때 그 균형 잘 이뤄야 되고 얘도 자아가 그 찾아 나가서 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 과정들 정답은 5번 이렇게 좀 체크를 했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좀 까다로웠을 것 같긴 해요. 이건 알겠죠? 왜냐면 세부적으로 계속 가야 되니까. 우리 승민이 몇 번 틀렸었어? 31번. 이게 제일 귀찮고 힘든 거예요.
이제 꼼꼼하게 계속 봐야 되는 주원이는 저요? 33번. 어휘 문제. 자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잠깐 한 5분만 좀 쉬었다가 OLE로 가봅시다. 일단 오늘은 독서를 이렇게 좀 보죠. 알겠죠 여러분? 좀 약간 시험보다 현타가 왔나요? 수학 때문에 수학이요? 뭐 때문에? 아, 열심히 할게요. 괜찮아. 이제 시작인데 뭐. 또 정리된 거 주고 열심히 하면 내신은 솔직히 성실함이 중요합니다. 약간 모의고사는 좀 초반에는 좀 재능, 약간 어렸을 때 책 많이 읽고 이런 애들 좀 유리하긴 한데 이제 앞으로 계속 훈련하는 거니까 할 수 있어. 범위 보려고 했던 거. 제가 이거를 뛰어넘겼고 여기서 이거 아예 안 해갖고 이거를 아예 뛰어넘겼어. 얘를 뛰어넘긴 다음에 올리기부터 켰어. 올리브 진짜. 올리기부터 켰거든. 아, 초조하는 거가지고. 아니 초조하는 했는데 그 몰랐어, 전에 있는 거 그래? 있잖아. 아. 무슨 나도 쓰는 줄 알아. 여기 야, 나도 예스멍이네. 하면 다 있잖아. 여기를 아예 그냥 보지도 않고 그냥 넘겼거든. 그다음에 이제 올리기로 가서 이거 먹고 39번 틀렸고 39번 틀렸고 40번 맞았고 41번 틀렸고 42번 맞았고 결과 보니까 어려웠던 것 같아. 이거 이렇게 틀렸고 그래서 내가 근데 이렇게 해보니까 이제 시간이 진짜 막 그렇게 내가 5분 남았다 내가 여기를 이게 여기쯤 하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하고 이제 빠르게 한 다음에 했거든? 이제 여기 3개를 못 풀었고 아까 앞에 4개를 못 풀었잖아. 그거 그냥 문제도 아니까 그냥 바로 찍었거든? 근데 진짜 다 틀렸어. 야, 444 찍었는데 하나는 맞았다. 그냥 그렇게 안 했고 어떻게 찍었냐면 야, 뭐 제외하고 찍었어? 아니 그냥 보고 이렇게 써. 아니? 되냐 이거? 그런데 일곱 문제 진짜 다 틀려가지고 나왔어. 야, 근데 그게 나은 게 나는 7 풀었는데도 하나만 했어. 뭐? 몇 점이야 그러면? 나? 근데 내가 너보다 못 봤어. 야. 자만 너 자만이야. 내가 못 봤어 내가. 뭐? 둘이 왜 얘기 안 해? 나는 아이씨 나 진짜 못 봤는데. 나 수학 막힌 실수 아까 너 몇 점이랬지? 74. 아니 나 영어 마지막에 산수사 찍을 이유가 애초에 안 찍어도 됐었는데 밀려 쓰고 막 똑같은 거 막 두 개 쓰고 막 그래가지고 4등 그냥. 나는 운대 그럼. 어, 77. 68 나왔어 68. 많이 차이. 박지롱보다 나 열심히. 아니 이게 솔직히 진짜 7개 중에 한 2개만 맞았었어도 뭐가 다 맞아? 영어? 아니. 2개만 좀 맞아주면은 그래도 7점 한번 넘겨야 좀 그래도 좀 있잖아. 야, 쟤 왜 그거 잘? 너 연세대 간다 하지 않아? 회사대 할까? 연세대로. 해맑고 와서 우리 지현이. 수학 했던 거 받았어야지. 지현이가 만약에 이번에 시험 좀 잘 못 봤으면 좀 혼내려고 했는데 그래도 잘 봤네요. 왜 진원이 뭐? 아 저는 수학을 생각해야 되는데 아 진원이 진원이 수학이 좋네. 수학이 몇 등이야? 62점이네. 그거는 잘하는 수학이 왜 그랬어? 아니 중학교 거라 그래. 중학교. 나 진짜 다 나왔어. 근데 수학을 아주 잘해. 지금 1등은 나왔다고 그랬나? 근데 네. 대단합니다. 수학이 아니 너무 마지막에 수학 30번 그거 2나 5 중에 하나일 것 같았는데 5에다가 틀렸어. 영화야 혹시 나름 괜찮으니? 마지막 문제 봤어? 아니, 나 마지막 두개 다. 선생님 해줄 것 같은데? 풀다가. 근데 8점 정도는 걸려도 되겠지. 이게 8인가요? 원래 아유 잘했네요. 몇 점인데? 저는. 진짜 잘한 것 같은데. 그냥 옛날에 훨씬 잘돼요. 아니. 공개해도 됩니까? 그냥 내가 볼때 공개 70, 네? 78점입니다. 어? 뭐가요? 국어. 그러면 너무나 솔직히 잘한 거야 그 야, 정도는. 78이라고? 잘 장난치냐? 갑자기 이러면서 또 글로리를 찍기 시작하는 거야. 뭐요? 근데 국어 4분 쓸때 거의 야, 너 3등급이야. 77점이네. 이게 좀 그게 달라가 이투수 원래 항상 높고 좀 EBS는 좀 낮고 약간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투스한테 정확하다 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4등급이야.
여러분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시간 맞춰서 푸는 연습을 안 해서 그래요, 솔직히. 아, 저 5분 남았어요. 근데 많이 틀렸어요. 아, 70분에 푼 거예요? 부분이 나왔어요. 어떻게 나와요? 75분이 아니면 70분이야. 75분. 그럼 남은 게 아니라 딱 정확하게 푼 겁니다. 왜냐면 마킹하는 시간이 5분이잖아요. 딱 잘 시간 관리 잘했네. 저는 7문제를 못 푸는데. 아, 수학 시간 30분 남았어. 근데 약간 여러분 좀 전에 충격 받으신 것 같았어요. 누가? 쌤이요. 누구한테? 얘가 어. 7개 찍었다고 했을 때 쌤 약간 눈이 못 들은 척 하려고 했는데 눈빛에서 막 흔들렸어? 쌤 약간 글씨 좀. 심리학 잘하실 저는 좀 놀랐어요. 심리학이요? 저 심리학 그런 관심이 좀 있습니다. 사실 사람한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학생들한테 그래서 관심이 좀 많습니다. 학생들이 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시간 관리가 진짜 너무 많았어. 멘탈 뭐 이런 거 성격 같은 것도 좀 관심이 있고. 근데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시험이라는 게 지금 지나고 보면 사실 국어는 사실 이런 말하는 거 진짜 좀 의미가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한번 읽어보고 다시 확인한 거지 솔직히 시험 현장이 중요해. 사실 이제 방학계는 그 이렇게 시험 따로 보는 모의고사 시간을 볼 겁니다. 이렇게 매주 75분마다 그냥 강제로 가서 놓고 시간 맞춰서 매일 모의고사 보게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인투할 때도 그거 훈련 안 했잖아. 75분 딱 맞춰서 했었어요? 그냥 그렇게 했었어? 네. 잘했는데? 네. 75분을 맞춰서? 시간이 됐나 그렇게? 처음엔 안 되는데 하다 보니까 되지. 75분에 매일 했었어요. 네. 잘했네. 승민이도 할긴 했는데 그때 약간 시간 살짝 모자랐었는데 어. 이게 진짜 모의고사 보니까 이게 긴장감 더 그래 있으니까 그런 게 좀 다르다니까. 맞아요. 그런 훈련을 해. 저희만의 분위기가 시험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긴장되면 더 잘 되지 않아요? 아니 긴장돼가지고 손이 막 벌벌 떨려가지고 지나친 긴장. 근데 나도 내가 그거 걸려가지고. 그때 진짜 그랬어. 그 마지막에 그 뛸 때 있잖아. 이렇게 돼가지고 진짜 이게 그 욕심이 있어서 그래. 근데 너무 이제 긴장하시고 긴장을 좀 많이 아니 진짜 진짜 아니 왜냐면 딱 종이 쳤는데 내가 이만큼 보는데 첫 시험이고 쳐야 되는데 보통 맞이가 약간 보통 이런 게 있어. 맞이잖아. 진원이는 둘째인가? 저 맞은데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거 안 맞았습니다. 약간 근데 성격이지, 성격. 행복해. 누구? 아니 너? 아니 나? 영훈도 막 떨렸니? 아, 저는 긴장을. 긴장 안 하고. 진원이 긴장 별로 안 했지? 네. 어, 아니 근데 저희만 시험 분위기 아니었다고요. 시험 보다가 가위바위보요. 시험 시간에? 그럼 안 되지. 누구 말했는데 말도 안 되는 아니, 그래서- 이기면 3번 자, 그러면 이제 OLED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사실은 어려운 건 아닌데 귀찮은 거죠, 사실. 내가 41번 38번은 네. 몇 번이었어요? 8번에 1번이었어요. 뭐야 나 맞았네? 이러면 점수가 좀 올라가나요? 아 그러면 문제 아니 그럼 안 된다고 그러면 문제 여기서 잘 맞았어요? 네, 딱 골고루 쓰라고. 이것도 여러분 사실은 이것도 그냥 하나하나 보는 거잖아. 이것도 사실. 네. 근데 시간이 좀 부족했어요 여기서 그렇죠. 여기서부터 이제 뭔가 마지막이고 하다 보니까 좀 딜레이가 됐을 것 같아요. 세연이 여기서 몇 개 틀렸어요? 골고루 계속 2개씩 틀리네. 신기하네.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풀 때 선생님이 문제 좀 스킨 하라는데 그렇게 했나요? 네? 이게 좀 문제 내가 시험 번호 얘기 안 해줬었나? 아 이거 문제부터 먼저 그런 얘기 좀 하지 않았어 그래도? 그래서 문제 좀 한번 해보고 전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없어서 그냥 대충 한번 알 수 있는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 OLED다 야외 시에서 앞부분 좀 햇빛 OLED 사람의 눈에 들어오는 빛의 양이 많으면 뭐 이런 거 휘도는 낮아지고 야외 시인성 OLED 대충 키워드가 이 정도구나. 그러니까 스캔하고 다 읽으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맞아요. 그 다음에 기억에 대한 설명을 보니까는 스마트 화면의 어떤 명암이구나 했는데 역시 이런 거 좀 키워드 흰색 이런 심플 답이 뭐였죠? 그리고 39번에 2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보니까 또 OLED, 뭐 빛, 그 다음에 뭐 명암비 이런 것들 키워드구나. 그 다음에 이거 보니까 야 이거 망했다 이러지 말고 여기 보니까 뭐 외동강, 평광판, 이상지연 필름, 기판 뭐 이런 것들 보면서 좀 체크해야 되겠지. 이건 맞았어요 다? 아니요 찍었는데 맞았어요. 잘했습니다. 또 하늘이 도와줬군요. 어떤 학생은 이거 저기 막판에
그냥 3번으로 다 찍어가지고 말도 마. 40번의 정답이 3번이었나요, 여러분? 33145. 40번이 3번이죠? 40번에 3번 맞아, 얘들아? 그러니까 그 학생은 이거 막판에 그냥 3번으로 찍었는데 3개가 다 맞은 겁니다. 와. 그래가지고 40번에 3번이라고요? 그럼 얘도 맞았네. 40번에 3번 맞아요, 여러분? 맞아요. 내가 왜냐면 답을 체크를 안 해놔가지고. 예, 실시간으로 점수 올라갔죠. 40번에 3번 맞네? 이상하다. 자, 이거 김한자가 이렇게 하면 진짜 너무 많이 걸려요. 이건 진짜 너무한데. 지금 한 5점 오른 거 아닙니까? 그럼 거의 등급이 하나 올라갈 수는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 몇 점이야, 그러면? 그러면 4점 4점 올랐으니까 79점. 그렇군요. 잘했네요. 좀 아쉽긴 합니다. 진짜 등급이 올랐네. 자, 한번 보죠. 맑고 화창한 날에 스마트폰 화면이 잘 보이지 않았던, 그래, 뭐 하나가 잘 안 보이는 경험이 한 번쯤 있을 것이다. 이는 화면에 반사된 햇빛이 화면에 나오는 빛과 많이 혼재될수록 야외의 시인성이 저하되기 때문이다. 야외에서 어떤 보이는 걸 얘기하는 거죠. 좀 체크해 보는 거. 사실 우리가 뭐 메모를 다 하는 거 아니죠. 머릿속에 이제 야외 시인성 이런 것들 좀 각인을 해야지. 그 다음에 또 이게 얘기해 주잖아요. 모르는 단어니까 얘기해 줘요. 빛이 밝은 야외에서 대상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성질을 의미한다 해서 여기 야외 시인성에 대한 개념 얘기해 주고요. 자, 그렇다면 스마트폰의 야외 시인성을 개선하기 위해 어떠한 기술이 적용될까 하면서 친절하게 그 기술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겠지. 자, 그러면서 이제 명암비가 나옵니다. 자, 명암비가 높으면 자, 우리는 선명하다고 인식한다. 명암비가 가장 밝은 색과 가장 어두운 색을 화면이 얼마나 잘 표현하는지를 나타내는 수치로 이런 거 나오면 중요하잖아, 맞지? 이런 거. 흰색을 표현할 때 휘도를 검은색을 표현할 때 휘도로 나눈 값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흰색을 표현할 때 하는 휘도, 자 그거를 검은색으로 나타날 때 어떤 휘도로 나눈 값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명암비 이렇게. 근데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든 한 선지는 차지하게 돼 있어. 근데 기가 막히게 사실 39번이 이걸로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요게 39번이 요걸로 지금 해결이 됐잖아, 맞죠? 아, 좀 더 읽어보긴 해야 되겠구나. 미안합니다. 자, 여기서 휘도는 화면에서 나오는 빛이 사람의 눈에 얼마나 들어오는지를 나타내는 양이다. 가령 흰색을 표현할 때 휘도가 2000, 자 검은색을 표현할 때는 휘도가 2. 근데 솔직히 이런 거는 나도 솔직히 이거 과학생한테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 12로 읽으면 되나? 어려운데 얘들아. 너도 배웠니? 아니요. 이런 건 좀 약간 서운해, 맞지? 나도 과학 선생님 아닌데. 아무튼 그냥 이런 거 짜증내지 말고 그냥 2000을 2로 나눴구나. 그러니까 명암비는 1000이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자, 명암비는 휘도를 측정하는 환경에 따라 암실 명암비와 명실 명암비. 이게 이번 글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어렵지 않은 게 이게 너무 깔끔하게 해준다는 얘기야. 이렇게 나눠주는 게 딱 보여주잖아. 암실 명암비. 쌤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던데. 학교생이 그러니까 이번 기문학이 좀 그래도 그래 읽고 좀 정답으로 바로 잘 읽혔어 솔직히 얘기해서. 좀 근데도 쉽게 됐. 쉽게 냈어 사실. 솔직히 좀 틀린 친구들 미안한데 이 너무 친절해. 딱 중심 문장이 항상 앞에 있어. 얘기해주고 그다음 이거에 또 얘기를 해줘. 암실 명암비를 이렇게. 햇빛과 같은 외부감 없이 오로지 화면에서 나오는 빛만을 인식할 수 있는 조건에서의 명암비. 이게 만약에 어렵게 되면 햇빛과 같은 외부감 없이 화면에서 나오는 빛만을 인식할 수 있는 조건에 의해서의 그거를 암실 명암비라 한다 해서 요거를 뒤에다 집어넣으면 그게 어려워져. 근데 이렇게 이거는 이거다 이렇게 알려주고. 자, 그 다음에 명실 명암비는 외부광이 존재하는 조건에서의 명암비를 존재하는. 이거 이제 포인트가 이거잖아. 외부광이 존재하는 거. 이렇게. 차이점은 지금 외부광 강을 하는 거네, 맞지? 암실은 외부광이 없고 명실은 외부광이 존재하는 거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의 야외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 뭐예요? 명실 명암비를 높여야 한다. 왜냐면 여기가 외부광이 있는 거니까. 여기. 그럼 이제 바깥에서 잘 보이려면 이걸 높여야 된다는 얘기겠지. 요걸.
자, 명실 명망인데 외부가의 존재한 조건에서 명암비를 그냥 습관이 됐고 이를 위해 화면에서 흰색을 표현할 때 휘도를 높이는 방법과 검은색을 표현할 때 휘도를 낮추는 방법을 설명했을 때 이걸 이해하면 되잖아. 그치? 얘를 높이고 얘를 낮춰야지 얘가 높아지니까. 맞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키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얘를 높이고 얘를 낮추는 이렇게. 자, 그런데 스마트폰에서 흔히 사용되는 흰색을 표현할 때 휘도를 한계가 있어요. 이거 너무 높이는데. 그럼 결국 얘를 낮추는 걸로 가자는 얘기잖아. 자, OLED는 화면의 내부의 기판에 빛을 내는 소자로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빛을 조합하여 다양한 색을 구현한다. 이렇게 OLED가 색을 표현할 때 출력되는 빛의 세기를 높이면 해당 색의 휘도가 높아진다. 그러나 너무 출력이 높으면, 세게 높으면 수명이 단축되는 문제가 있다. 결국에는 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런 걸 이제 활용하자 이 얘기입니다. 이거를 활용하여 외부광의 반사로 높아진 검은색을 표현할 때 이걸 낮추는 거예요. 결국에는 얘를 높이는 데는 너무 세게 하면 수명이 단축되니까 요거 세게 하는 거는 좀 적당히 하고 얘를 낮춰가지고 얘를 높이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림을 보면 어떻게 돼요? OLED, 스마트폰의 좀 평간판의 원리 나타난다. 그래서 이 외부광이 이렇게 막 있잖아요. 그럼 이걸 막는 겁니다. 이렇게 맞죠? 막는 거예요. 외부광을 이렇게. 일반적으로 빛을 진행하는 방향은 수직인 모든 방향으로 진동으로 나아간다. 그래서 아까 이제 문제에 있는 게 여기 하나 딱 있네. 자, 빛이 평간판을 통과하면 그죠? 평간판의 투과축과 여기 투과축이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이렇게 투과축. 평행한 방향과 이렇게 평행하게 간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렇게 가긴 하지만 이렇게 어쨌든 가니까 평행한 방향으로 진동하면 나아간다. 이렇게 진동한다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투과축과 수직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은 찾아낸다. 그럼 이렇게 가는 거 말고 이렇게 가는 건 차단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 이러한 과정에서 평간판을 통과한 빛의 세기는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왜냐하면 빛의 세기를 너무 높이면 수명이 단축되니까 그렇게 하지 않기로 한 거야. 맞죠? 그래서 얘를 낮추는 방법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행한 것만 넘어가고 수직하는 거는 여기서 차단됐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여러분? 자,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 OLED 스마트폰에서 야외 시인성을 높이는 기술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그래서 여기 순서를 이렇게 알려주잖아. 먼저 이렇게. 스마트폰 화면 안으로 들어오는 외부광은 평간판을 거치면서 일부가 일단 차단되고, 사실 이거 그림에 다 있긴 해, 맞지? 차단되고 투과축과 평행한 방향으로 진동하는 선형평광. 이거 아까 그림에 있었잖아. 선형평광만 남게 된다. 근데 그거 이제 지나간 거고. 그런 다음에 이 선형평광은 위상지형 필름을 지나. 그럼 우리 그림 B에 있어. 위상지형 필름. 이렇게. 그 다음에 회전한다. 이렇게 지금 가잖아. 회전한다. 그래서 회전한다. 이렇게 가죠. 그림 보니까 41번을 좀 참고해 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 그럼 회전하면서 나아간 빛이 원형 평광으로 평간의 형태가 바뀐다. 그럼 요거 지나서 평광의 형태가 바뀌는 겁니다. 얘를 지나서. 그 다음에 원형 평간은 스마트 화면의 내부 기판에 지금 기판 있죠? 기판에 반사된뒤 다시 이제 돌아오잖아요. 이렇게. 다시 위상지형 필름을 통과하여 선형 평광으로 바뀐다. 역시 그럼 수평으로 이렇게 쭉 갈 거 아니에요. 평행하게 이렇게. 자, 그런데 이 선형 평간의 진동 방향으로 외부광이 처음 평광판을 통과했을 때 남은 선형 평간의 진동 방향과 수직을 이루게 됩니다. 수직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네, 맞지? 수직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다. 그래서 평광판에 가로막히게 된다. 수직이어서. 그러니까 보니까 평행만 뚫고 가는 거고 수직은 딱 차단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수직이어서 딱 차단돼.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반사된 외부광은 화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잘 보인다고 그런 얘기 하겠지. 자, 그래서 이제 다 했어요. 이와 같은 기술은 OLED 스마트폰의 야외 시인성을 높이는 데 매우 효과적이지만 평광판을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스마트폰 화면의 일정 수준의 명암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빛의 세기를 높게 유지해야 된다. 자, 단점이 존재한다. 왜냐면 이러면 수명이 좀 약하다고 했잖아. 그래가지고 우리가 삼성 뭐 이런 거 하면 한 2년 쓰다 보면 좀 약간 막 좀 이상해지잖아, 맞지? 자, 그리고 외부광이 화면의 외부 표면에 반사되어 나타나는 야외 시인성 저하도 방지하지는 못한다. 그래서 한계가 좀 있다는 얘기죠. 최근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연구가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 이제 나중에 이제 3학년 지문에 이제 이런 개선된 부분 또 문제를 막 내겠지. 그래서 그런 식의 또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보니까 안 어렵죠?
이 그림이 다시 보이지 않아? 이게 보니까 이 그림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게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게 지금 투마추 이렇게 해서 요거랑 평행해서 이렇게 갔을 거 아니야?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위상적부터 또 회전해서 원형 평감으로 가고 기판에서 반사돼가지고 다시 이렇게 돌아오다가 요거 지나서 이렇게 가는 다시 하는데 요게 어떻게 되니까 요거랑 이제 수직인 거잖아. 이렇게 된 거야, 맞지? 그러니까 수직이니까 여기 딱 차단해서 안 들어온다는 얘기지. 알겠죠? 그겁니다. 독서 지금 원래 이래. 그래서 좀 짜증나. 그러면 세연아 몇 번 틀렸다고 했지? 39번. 그래서 보면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고 흰색을 표현할 때 휘도가 낮아질수록 흰색을 표현할 때 휘도가 낮아지는 게 아니라 검은색이 여러분 낮아져야 명암비가 높아지거나 아니면 흰색을 표현할 때 휘도가 높아야지 어쨌든 명암비가 높아지는 거잖아, 맞죠? 이게 무조건 나온다고 한 그 부분입니다. 잘 기억을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1번 이것도 되게 웃기잖아. B를 거친 자 B는 위상지형 필름이야. 거친 빛을 기판에 의해 A를 거쳐 자 A를 거쳐 B로 나아가는 빛과 같은 형태의 평광으로 바뀌게 된다 이랬는데 그 뭡니까 여러분? 자 다시 한번 보죠. 사실 어려운 게 아니라서 좀 민망하긴 한데 여기 보면 그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A를 이렇게 갖다 B로 해서 원형으로 해. 기판에서는 그냥 반사되는 거잖아, 맞지? 기판에서 반사돼서 돌아대고 다시 선형 평광으로 밝혀주는 건 뭡니까? 위상지형 뭐지? 위상지형. 그래서 빛과 같은 형태로 바뀌는 기판이 그런 게 아니라 뭐다? 위상지형 필름이. 그래서 여기서 다시 선형 평광으로 바뀌는 거 아니야? 맞죠? 이렇게 기억을 해줘야 돼요. 기판의 역할은 뭡니까? 기판은 단순히 여기 써 있잖아. 반사하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승민아 이거 맞췄니? 아 이거 틀렸던 것 같은데요. 다시 보니까 좀 허무하지 않아? 네. 왜 틀렸나 싶죠? 이거 일단 내가 봤을 때 심리적으로 야씨 큰일 났다 이거 뭐야 모르고 나서 망했다 약간 떨었을 거야. 네. 이거 처음 와서 겁을 먹고. 근데 이런 거 풀 때는 여러분 이 그림을 잠깐 보면서 가야 돼. 그림 보고 읽었어요? 아니면 그냥 읽었어요? 그림을 보긴 했는데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 지문 들어가기 전에 외부감, 평광판, 이상지역 필름, 기판 이런 걸 체크를 해줘야 돼. 요걸 읽고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한테는 그 시험 봤을 때 어떻게 하라는 얘기 좀 잔소리를 안 했었던 것 같아. 내가 좀 선생님 그건 좀 미안합니다. 근데 다른 반은 이게 어떻게 풀어야 될지 좀 얘기를 좀 해줬거든. 이런 것들. 우리 저기 진호아 너 이거 어떻게 풀었니? 그 그림 보고 그리고 먼저 좀 이렇게 확인하고 네. 그래서 그냥 그 따라서 하나씩 보니까 뭐요? 이거 얘는 반사했는데 왜 바꿨다고 해서 틀렸어? 이렇게 풀었던 거야? 맞아 그렇게 푸는 거야. 별거 없어. 진이는 이거 맞춰서 틀렸어. 맞았어요. 자, 이거 다 맞았나? 아니요, 원래 세 개였는데 한 개만 원래 세 개도 한 개로 바뀌면 너무 많이 바뀐 거 아니야? 그래요. 우리 준아 어떻게 됐니? 저도 41번이랑 39번. 40분 비슷하게 틀렸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일단 모의고사 한번 가볍게 보고 여기 변형 문제가 이제 나오면 선생님이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네. 그리고 선생님도 한번 자체적으로 또 한번 만들어가지고 한번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좀 많이 지쳤죠? 벌써 이거 하나 하니까 또 시간이 아직 있기 때문에 좀 더 보여. 그 뭡니까? 문학은 아예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모의고사에서?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이미 그 교과서랑 지나가지고 많아가지고. 근데 모의고사도 그럼 잠깐 볼까요? 우리가 지금 뭐 중간에 지금 결혼하기는 좀 애매하고 좀 나머지 그냥 한번 틀린 거를 그래도 예의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해서 일단 오늘은 좀 마무리 짓고 내일 오늘 준 프린트 걸 갖고 오세요. 결혼 알겠죠? 내일 결혼 끝내면 시험 범위 일단 끝낸 거고 외부 지문만 이제 다음 주에 확인하면 한 바퀴 정도 돌린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딱 되는 겁니다. 이제 4월 1일부터 다시 이제 자아상, 그다음에 뭡니까 첫사랑, 그다음에 결혼 이렇게 해가지고 또 모의고사 외부 지문 이렇게 하면 한 두세 번 계속 하겠죠? 그럼 시험은 이제 이날보다 5월 1일부터구나. 그때 금요일 18일 보고 맞죠? 이렇게 넘어가잖아. 최악의 어떤 시간 날짜잖아. 학생들 아주 괴롭히려고 아예 이날부터 그냥 보는 거. 설마 막 28일날 국어를 보진 않겠지?
1학년들 어. 보는 과목이 뭐냐고 한번 물어봤었는데 어. 이게 과목이 5일 동안 6개를 본대요. 맞아, 니들 그렇다고 하더라고. 시험 하루에 한 과목 보는 하루에 거. 한 과목꼴로. 이거 뭐 무슨 행정고시냐고. 행정고시 하루에 한 과목 보는데. 그래서 준호쌤이 어. 나라면 이렇게 안 하고 그냥 한 3일 잡고 그렇지, 3일 잡고 빨리 왜 하는 끝내야지. 게 낫겠다. 그게 애들 자유롭게 해야지. 그럼 이날 하나씩 본대. 말이 안 돼. 근데 이날 국어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맞지? 그래서 그냥 주말에 좀 와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 이날 국어를 보게 된다면 이날 오라고 하면 올 수 있나요? 네. 올 수 있죠. 그러면은 그렇게 한번 오고요. 만약에 이날 보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이날 맞죠? 그러면은 이날은 그냥 쭉 계속 계속 질문 받고 또 하고 여러 가지 정보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이날 보면 조금 애매해져요. 왜냐면 학교 끝나고 와야 되니까 또 밤에 와야 되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조금 아마 지금은 온다고 하지만 이날 되면 좀 거리도 있고 하니까 갑자기 선생님 그냥 혼자 알아서 하겠습니다. 뭐 이런 불상사가 또 발생할 수도 있어가지고 이날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소원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한 돌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다시 정리를 해봅시다. 내일 결혼 끝나면 첫사랑 결혼 시험범위 다 끝난 거고 다음 주에 외부 지문하고 또 자화상 이제 보면서 정리할게요. 알겠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첫사랑도 풀어와야 되겠고 음성운동 다 풀고 있죠? 근데 다 풀어야 돼. 이제 다음 주부터 책 무조건 갖고 와야 돼. 알겠죠? 싹 다 풀고 또 책이 또 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한 1000문제 넘게는 풀고 갈 거 아니야? 와우. 성문제. 1000문제 좀 오가고 한 그래서 800문제 뭐 그 정도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이제 저기 아웃켤레는 안 들어가니까 결혼 이제 또 줄 거야, 알겠죠? 그렇게 해서 근데 다행이다. 다른 학교는 아웃켤레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은 이것도 좀 많이 틀린 것 같던데 이건 맞췄나요? 이 37번? 이도 은근히 많이 틀려가지고 승기는 어떻게 되니 이거? 기억이 안 나. 진원 이거 맞췄어? 기억이 안 나요. 나 맞췄고요. 진이는요? 저 거의 다 틀렸어요. 이거 틀렸어요? 네. 왜 틀렸어요? 몇 번요? 36번. 이게 지금 사실 멧돼지가 아니라 멧돼지잖아, 맞지? 그래서 좀 재밌는, 약간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이제 6.25 전쟁을 다룬 거죠. 그래서 이 아이젠하워가 사실은 그 뭔가 그 폭격을 원래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2차 세계대전 할 때도 막 독일 거의 쓸데가스로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런 미군의 어떤 중요한 사람, 우리가 사실 메가더보다 사실은 어떤 더 높은 수장이긴 했었는데, 자 그럼 일단 35번 보면 기억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거 이렇게 되는데 재밌는 문제였어요. 이거 너무 번뜩여서 오히려 칼이 그 금빛 교표. 그러니까는 좀 원래 진짜면은 학교에서 몇 번 차고 다니면 어때? 조금 색이 바랬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가짜 고등학생 역할을 해야 되니까 새로 배지를 다니까 그 교표가 어때? 더 반짝반짝 빛나니까 야 이거 쟤 오히려 더 가짜같이 보이는 거지. 그래서 5번 지나치게 새 것으로 보이는 교표 때문에 오히려 참고 이용의 학력 위주가 쉽게 탄로날 수 있다. 왜냐면 학생인 척해서 새로 이제 다 맞췄어. 근데 막 학교 다니면은 좀 색이 바라거나 이럴 거 아니야. 근데 오히려 반짝반짝이 완전 새 거가 티가 더 나니까 오히려 가짜라는 게 더 눈에 들어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연이도 이거 맞췄었어요? 지금 이해됐나요? 지금 제 말? 37번은 어떻게 되나요? 지희요. 이것도 다시 한번 보세요. 이거 사실 보기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사실 권력 측에 편승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창건이 형은 어떤 신념을 지키고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권력층에 편승하는, 그러다가 그냥 이용당하고 버려지는 그런 인물이거든요. 어리석은 인물이야. 자, 그래서 3번을 한번 보세요. 시대에 선대에 선다가 중생을 입은 비굴, 이거 맞구나. 맞고. 그 다음에 여기 5번. 유일한 전리품이었던 회종 시기에는 전쟁 시기에 외국 학도로 신념을 지키지 못한 창건이 형이 있거든. 아니 얘는 신념 자체가 없는 애라니까. 얘는 그냥 편승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진문의 내용이랑 보기의 어떤 힌트를 잘 연결해주면 잘못됐네 해가지고 5번 이렇게 좀 체크를 해주면 되겠지. 항상 다음부터는 우리가 문제 풀 때 이런 보기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이게 문제에 또 다른 조건이 있네. 그러니까 이 틀에 맞춰서 풀어줘야 돼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하면 되고 주원이는 어떻게 되니? 저는 이제 이렇게 딱딱딱 다 맞았어요. 그냥 빠바바. 여기서 다 틀렸어? 너 어떻게 풀었어? 문학부터 했어? 아니 뭐부터 했어? 저희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 34 풀기 전 33번까지는 그냥 순서대로 풀었고
34 오고 이제 갑자기 딱 봤는데 어려워지는 것 같아. 아니 낯설지. 뭔가 일단은 이렇게 딱딱딱딱을 넘겨버리고 그다음에 올레디드로 가서 두 개를 틀리고 그다음에 이제 맨 뒤에 세 문제 있잖아요. 금방 오죠. 이세 문제랑 이 네 문제랑 다 찍어서 이제. 아이고 너무 아깝네요. 사실 문학부터 풀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지에 가면 사실 독서부터 해도 돼요. 잘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근데 시험지를 딱 폈는데 일단 문법부터 하는 게 좋잖아. 1학년 때. 그래서 이거 딱 보니까 문법은 안 틀렸을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이건 이게 최소 대입생 이거 틀린 사람 없죠? 이거는. 그 물건이 생각보다 많은데. 이거 그래도 제가 모대 변동할 때 좀 강조해서 얘기해 줬는데 그래도 좀 수학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모의고사 사실 찍기 어려운데 자 하나 얻어 걸렸네요, 맞죠? 그래가지고 또 앞에 하는 걸 잘 봐야 되니까 뒤에도 신경을 써야죠. 그럼 얘랑 세소대입장 찾으니까 이런 게 좀 있어야 되고 얘는 또 같아도 요거만 달라진 거니까 이렇게 딱 되니까 처음에 저거 좀 헷갈릴 수 있어, 근데 맞지? 기억이 왜 있나 그러니까 처음에 저거 앞 사람이 말한 단어와 최소대입상인 단어 그러니까 그렇지. 쌀이랑 최소대입상인 거 하는 줄 알고 했다가 이걸로 했구나. 근데 기억이 그럼 왜 있지 했는데 이게 순서대로 이제 한 거구나. 네, 그리고 이제 좀 헷갈릴 뻔했네. 근데 맞췄군요. 바꿨대 잘했군요. 그래서 뭐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거는 아직 뭐 우리가 시험법에 밀접한 건 아니지만 선어말리 같은 경우는 가시었다 이런 건 동시에 다 된다는 거 그런 거 하면 돼요. 문법은 다 맞았나요, 여러분? 네. 12번이요. 아이고 아쉽군요. 이거는 우리가 사실은 뭐 아직 자세하게 뭐 수업 시간에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그거 의문 변동할 때 관형사형 어미는 좀 이렇게 대충 좀 얘기하지 않았나요, 여러분? 우리가 뭐 은는 덩을 같은 게 있는데 그다음에 그다음 뭐 이런 것들 이런 게 약간 꾸며주는 거잖아. 그래서 명사를 꾸밀 때 쓰이는 거니까 이게 부사처럼 쓰이는 게 아니라 쉽게 해서 관형사처럼 쓰인다 뭐 이렇게 봐야 되겠지. 수정을 했다. 그렇죠? 그 명사를 꾸며준다. 이렇게 해를 꾸며주는 거니까 관형사처럼 쓰인다. 그래서 관형사형 어미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번 기회에 좀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부사형 어미는 뭐 예쁘게 피었다 이렇게 개가 붙으면 이게 부사형 어미입니다. 알겠죠? 부사형 어미. 승민아 이거 맞췄니? 네. 잘했군요. 문법은 다 맞았어요. 아유 뭐 걱정 없습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그 독서에서 조금 틀려서 그렇구나. 네. 조금씩 틀리다 보니까 티끌모아 태산처럼 맞죠? 갑자기 큰 태산이 돼가지고 등급이 갑자기 확 내릴 겁니다. 자 됐고요. 뭐 수미 몇 점이야? 80. 80. 네. 그래 승민아 너네 점수 공개 참 왜 안 했어? 맞아요? 다른 친구 공개하라고 해놓고서 생각해 보니까 그거 90 몇 점이야? 80. 네. 나 네. 80N 지금 이거란 얘기잖아요. 지금 맞죠? 이게 뭐 이럴 수도 있고 뭐 진짜. 이럴 수도 있다. 이 0과 9 사이 내가 그때 얘기잖아. 9였으면 깠지 9였으면 깠는데 이제 5 아래니까 84? 5 아래는 아니에요. 어? 잠깐만. 그럼 왜 까? 86? 설마 88? 86. 87이네 그럼. 네. 3인가? 잘했네. 너몇 점이니? 아쉽네. 95. 한두 개 차네요. 에이, 뭐 승민이 뭐 역시 뭐 예상대로 잘했습니다. 조금 실수해서 그렇지. 그래요. 잘했네요. 그러니까 다들 우수하네. 영웅이 그 정도 높은 점수입니다. 주원이만 몇 점이지? 저만 이제 70점대는 나왔다 그래도. 어우, 씨. 60 잠깐만. 나왔는데 그럼 제가 보유하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 잠깐 선생님 반성할게요. 열심히 하자. 좋아. 정말 60점대는 저도 아니, 처음 들은 점수여가지고요. 일곱 못 문제가 봤다는 애들 한 77. 뭐 선생님 못 봤어요. 77, 뭐 78. 그 일곱 문제를 찍었는데 같아지는 바람에 그래요. 시간 관리 때문에 그러군요. 자, 시간이 좀 남았는데 좀 오늘은 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내일 보통 결혼하죠. 알겠죠? 그냥 오늘 수업 다 그만하셔야 맞았어요. 되는 몇 점이요? 목이 점점 가라앉고 다 있죠. 맞았어. 80점. 미안합니다. 이거 피해를 주고 있어. 그렇지 네, 맞아요. 일곱 문제니까 독서 내일도 수업할 수 있겠지? 그럼 내일 여러분 결혼을 끝낼게요. 알겠죠? 그렇게. 여기 2점짜리 딱 하나 맞았어 근데 이상하게 3월 이 사람들이 이성선을 좋아해. 이성선이 한 3년인가 2년째 또 나왔는데 올해 또 냈네. 서울시교육청이 좋아합니다.
논두렁에 서서인가 그걸로 한번 낸 적이 있어서 좀 신경이 쓰입니다. 채점 다시 말해. 이거 18번 혹시 틀린 사람 있어요? 저 맞았어요. 저요. 이건 맞았던 걸로 봤어. 이게 보면은 여기 보면 커서도 덜 자랐다 밥맛을 조금 달리하는 것을 이게 뭐 충만감은 정서적인 어떤 만족감이나 이런 걸 의미하는 건데 그거를 느낀다고는 볼 수 없잖아요 여기 지금 2번, 3번 보면 그 답이 뭐였지? 2번은 2번 한번 보면서요 2번이 뭐죠? 2번을 보면은 화자는 유년의 기억을 통해 전기밥솥에서 없는 눈곱을 지닌 늙은 손을 긍정하면 그렇지 뭔가 내가 나이 먹어가지만 그래도 어때 그 손가락에 어떤 주름을 쓸 줄도 알게 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눈금을 찾지 못한다는 건 약간 이제 늙어가지고 이제 눈이 잘 안 보여서 그런 거 아니야? 지금 그런 건 좀 이해됐나요? 이게 약간 이제 쉽게 해서 나이 먹어가지고 노화가 와가지고 지금 이게 잘 안 보이는 거거든. 그렇지만 이제 손에 또 주름이 있으니까 그 주름으로 내가 눈곱을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좀 자기 위안이 있는 거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긍정하게 되었다. 뭔가 이거 보면 쓸 줄도 알게 되었다 해서 좀 긍정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정도만 좀 체크해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맞았나요? 중앙 이건 다 맞췄니? 저요? 응. 그 컨셉 맞았어요. 됐고요. 그 정도는 세남님 여기 다 맞았나요? 그랬어요. 그렇게 됐고 이자도 되고 17번이요. 표현상의 특징이었나요? 기억과 니은을 비교하는 건데 밭둑 이거는 이제 밭둑에서 계셨습니다. 과거 회상하면서 마치 할머니 생각하고 자 그런 장면. 자 그 다음에 니은 문현동 밥국을 끓이던 자 역시 과거와 관련된 할아버지 생각이 나고요. 뭐 그런 내용이었어요. 저는 아직도 3번 같은데. 3번 화자는 슬픔이 그 다음에 이해는 그리움이 해소되면 안 돼. 왜냐면 오히려 어때요? 좀 이게 더 그리움의 대상이 더 떠오르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한 그릇 두근 세 그릇이 되어라. 밥국 끓이던 무연동 이렇게. 나도 약간 헷갈렸는데. 그러면 할아버지 생각도 나고 저녁 때 한 끼라도 아껴보자. 친구 집에 소년의 저녁도 떠오른다. 자 과거를 생각하니까 이 당시 어떤 모습을 떠오르게 하는 건데 어때요? 막 되게 막 아끼려고 막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모습. 그러니까 좀 화자의 어떤 성숙감이 요구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이죠. 이거 봐봐 어린애인데 저녁 때랑 되면 한 끼라도 아껴보자고 해가지고 이런 모습. 그러니까 어린 아이의 과거의 모습인데 그 과거에서 자기의 모습이 되게 좀 성숙함이 요구됐다 볼 수 있는 거지. 자, 그래서 밥을 끓이던 문현동 이렇게.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지금 다시 한번 떠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움이 해소됐던 공간 아니고 오히려 과거를 떠올리니까 좀 그리움과 좀 어린 시절 힘들게 하지만 좀 그리움과 관련 지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면 되겠다. 그 다음에 확실히 이거가 동심이 너무 명확하니까 사실 그래서 답을 잘 골랐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밭둑에서 나는 바람과 놀고 할머니 막 놀고 있잖아 막 이렇게 할머니 매일 꺾고 있고 이게 막 커서 그런 건 아니고 어린 시절에 내 모습이 그랬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나와 바람의 장난을 살피셨습니다. 이런 얘기 나오고 그런 정도로 해주면 되겠고 근데 솔직히 뭐 쉽진 않았는데 애들이 왜 이렇게 다들 잘 봤을까? 쉽지 않아. 아니 우리 반은 막 등급이 80 나오는데 막 이러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들 내가 볼 때는 열심히 방학 때 다들 국어 대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어렵다 그러니까 그래서 정시로 못 가겠어. 책좀 읽고. 정시요. 정시는 이렇게 변수가 많습니다. 등급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 그래서 수시로 꼭 잘해서 수시 잘 맞춰가지고 정시는 그냥 최저만 맞추는 느낌으로 편안하게 봐야지. 쌤 학교별로 이렇게 나온 그 등급 뭐 기사 있잖아요. 그거를 저 학원에서 모아놓은 거 있는데 그거 봤는데 아니 정시가 확대됐다고 했는데 그래도 수시가 완전 많더라고요. 그렇지. 정시가 아직 막 그래도 한 확대 돼봤자 한 70. 수시가 70이고 정시가 한 30 아니에요? 22학년도 신입생. 옛날에는 80이었는데 10% 정도 늘려서 한 70, 30 정도 된 것 같아요. 아직 50, 50까지는 안 가고 70, 30이니까 사실 상당 부분이 수시로 가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잘 가는 친구들이 또 수시로 잘 가고 또 수능도 사실 잘 봐. 좀 아이러니하고. 그 점수 나 좀 주지, 맞죠? 정시로 안 갈 거면 수시로 갈 거면 그 점수 나 좀 주지. 그런 경우도 좀 있습니다. 자, 오늘 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다시 한번 집에 가서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은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독서집은 알겠죠?